예, 지금부터 제2부 대토론의 제2주제 정치 경제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의 사회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희 대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세션을 쭉 제가 좀 들어보고 또 그에 앞서서 두 당 플러스 무소속에서 나온 이 대표 선수들의 이 기조연설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 대선하고 관계없이도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위한 지독한 산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지독한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인간의 지능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다 노출이 되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외부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지금 거대한 새로운 질서 개편을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고, 일본이 침몰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일을 대비한 제1세션에서 국가 혁신, 지금은 이제 정치 혁신인데, 통일을 대비하지 않더라도, 통일을 잠깐 제외해 놓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이런 아이디어 속출하고 있는 혁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박명진 교수께서 표현하신 우리의 이 실존적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이런 걸 해결을 위해서도 당장, 통일은 그 다음이고, 그걸 위해서도 이 국가혁신, 정치혁신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또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 눈앞에 좀 상당히 영어로 표현하면은 텐틀라이징하게 눈앞에 이렇게 자꾸 어린거리는 그런 상태가 와 있고, 앞으로 뭐 한 20년, 30년 걸릴지도 모르고 2년, 3년 후에 올지도 모르고 혹은 또 내년에 올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 정책, 좁은 의미의 통일 정책, 이걸로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인 박사도 말씀하셨죠. 독일에서 오래 이제 유학을 하셨는데,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통일 정책을 가지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통일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 통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김종인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새 질서를 위한 산통, 이걸 정리하고, 이걸 수습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당장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통일의 기회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통일을 안착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 주제가 대단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제1세션과는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제자 두 분은 같은데, 발제자 한 분에 대해서 토론자가 두 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앞선 세션에서는 1시간이었지만은 여기서는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발제자들의 시간 배정은 역시 15분, 그리고 토론자는 7분, 이걸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왼쪽에 계신 김기원 선생님이죠. 저 발제죠. 예, 김기원 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교수님의 발제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냥.
저는 이제 좌를 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그 발제 순서는 원래 책은 제가 조금 뒤인데 제가 그 뭐 하여튼 15분입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음향이 별로 안 좋아서 혹시 잘 안 들리시면은 제 발제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북한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북한을 공부하기 지금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서 뭐 잘 모릅니다만은 그 북한과 남한 경제를 이렇게 뭐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첫째로 지금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 배급체제가 허물어졌고 시장경제가 꾸불꾸불하게 시장경제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과 세계화, 북한은 개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체제 자체까지 무너지는 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왕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개선과 세계화, 뭐 세계화는 개방은 북한도 쓰긴 합니다. 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통일이 바람직할까 생각해 보면은 독일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은 여러 조건상 제 발제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무슨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독일식으로 통일되는 거는 남한이 감당할 능력이 잘 없지 않나. 뭐 또 닥치면 해내니까 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참 많이 힘들 것이다. 북한 사람들한테도 꼭 행복한가? 꼭 그것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대단히 거칠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일단 개선과 세계화를 거쳐서 통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 무슨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개선과 세계화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을, 북한 정치 체제가 갑자기 붕괴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정치적 위험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남한 문제인데, 그 남한 상태는 어떠냐? 아까 그 박명민 교수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만은 한국은 그 보시면은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1인당 GDP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로 계산하거나 산업 구조로 보거나 선진국인데, 그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성장률도 이미 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을 추격해서 성장하는 캐치업, 성장은 이미 거의 끝났다. 그래서 고성장 단계에서 중성장 또는 저성장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냐? 자본도 성숙돼 있고 노동도 성숙돼 있기 때문이다. 혹시 무슨 제가 두 번을 여기 제 글에서 인용했는데 김석철 교수라는 건축가가 최근에 쓴 책에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식으로 따라서 뭐 항보가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다시 고성장을 일정 기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중성장, 저성장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이면진 교수님인가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면에서 보자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고단함, 불안함,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 세 문제를 안고 있다. 뭐 양극화 이야기 하는데 그걸 저식으로 이렇게 좀 따로 풀어봤습니다. 저는 고단함은 생산 과정 또는 재생산 과정의 문제고,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는 1차 분배 과정의 문제고, 그 다음에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분배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한번 보시면은 뭐 될 텐데, 이 세 개는 서로 상호관계를,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억울한 처지에서는 불안함도 심각해지고, 불안한 처지에서는 억울한 지위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억울함과 불안함을 피하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수능 경쟁을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고단하게 등등등등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현재 한국 사회에 그러면 이런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을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립구도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X축, Y축, Z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세계에서 제가 제 혼자 한 주장이 되어나서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낯설어 합니다. 낯선데 제가 무슨 그냥 관념적으로 책상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우리 현실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일상 대중의 삶의 현실과 그 다음에 논쟁의 현실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X축, Y축 만드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고, Z축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좀 더 걸려가지고 3개 축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파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진보, 보수, 뭐 좌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데 거의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제가 아직 제 마음에 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자, 제대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 학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학자들 거를 찾아봐도 별로 그렇게 또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의학 지식까지 동원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뭐 모성, 부성,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처음 보시니까 대단히 낯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시간 나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이 뭐냐? 기본이 진보와 보수. 저는 뭐 진보는 좌로 생각해도 되고 보수는 우로 생각해도 되는데, 뭐 우리나라 좌하면 무슨 종북 발견으로 좌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말로 진보 보수로 써도 되는데, 그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이 되고 나면 뭐 그냥 좌우, 좌가 진보고 우가 보수고 뭐 이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사회 전반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써놨어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보 보수는 어떻게 나누느냐? 시장과 국가, 크게 봐서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기구가 시장과 국가니까 크게 두 개. 시장과 국가의 상대적인 양에 관한 문제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고, 또 진보와 보수는 더 진보적이고 덜 진보적이고 이런 겁니다. 예컨대 진보정의당보다 민주통합당은 더 보수적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는 진보적이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유연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의 관계는 우리나라 진보파 보수파들은 상당수가 서로 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실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관계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듯이, 부성과 모성의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접근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과 수구라고 하는 것은 Y축의 관계인데, 제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장과 국가는 아까는 상대적인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질의 문제다. 시장과 국가의 질.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개혁이고, 그 질의 향상을 가로막는 게 수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진보와 보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개혁과 수구는 수구를 물리치고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 X축, Y축, Z축은 뭐냐? 이건 이제 남북한 관계입니다. 남북한을 평화협력의 관계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긴장 대결의 관계로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갈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렇게 왜 세 축을 그렸느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듯이, 진보파 이꼴 개혁파, 이꼴 평화파, 반드시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보수파 이꼴 수구, 보수파 이꼴, 수구파 이꼴 대결, 그 긴장 대결, 항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진보파 중에도 수구파가 있다는 거예요. 보수파 중에도 개혁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진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또는 보수가 극단적으로 가면 수구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X축, Y축을, Z축을 그렸는데, 사실은, 현실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X축에서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곡면이 구부려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한 경제를 어떻게 혁신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을 해소해서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우리 사회 역사적 조건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좀 땡겨와서 균형을 이루자. 그래야 안정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논리의 편중을 바로잡고 진보파 보수파들 중에서 존재하는 비합리성을 바로잡고 남북한 긴장 대결을 바로잡는 이 삼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X축에서 좀 왼쪽, Y축, Z축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주의적 진보,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면 시장과 국가의 자유주의적 개혁 해서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특혜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 안정성, 그 다음에 직무 직능급 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축소해야 되는데, 직무 직능급 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이 줄이는 방식이 복지를 강화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독재시대 같으면은, 박정희 정권 같은 독재시대 같으면 이걸 강제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해서 실질 임금 격차를 줄여주고, 또 복지가 강화되면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를 타파하고 또는 줄이고 직무직능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개혁, 평화 이 세 개가 해야 될 과제인데 이게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6번 보십시오. 경제혁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치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5.16 자폐증 또는 유신 자폐증 또는 여러 가지 정치 스타일이 자폐증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제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면 또 무슨 명예훼손으로 걸면 한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의심스러운 박 후보를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뭐 조건을 거기 달아놨습니다. 만약에 대중의 불만이 폭발적이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문 후보나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어떨까? 자,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안 후보가 무슨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든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가능성은 일단 빼놓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소야대입니다.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도대체 법안이든 예산이든 어떻게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 않다. 대단히 힘들다. 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 중에 되는 분이 대중적 지지를 결집할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다면은, 대중의 강력한 압력을 동원한다면은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안 되면은 새누리당 중에서 일부 개혁위원들을 그 중에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끌어당길 수 있는, 빼내기 말고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으로 끌어오는 정치 변혁을, 혁신 정도가 아니고 변혁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저는 이거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문 후보와 안 후보, 그 다음에 박 후보하고 비교해 볼 때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가 예컨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남북 관계가 달라지는 거는 뭐 여소야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건 다 말씀 안 하셔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지지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더 잘 되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경제민주화라는 게 말이 뭘 뜻하느냐 혹시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라고 끝에 덧붙여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일을 대비하는데 북한 쪽 조건으로는 중국하고 베트남식 이 개혁을 먼저 하고 하면은 우선 뭐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이 우리의 그 통일 비용도 상당히 이제 경감이 되겠죠. 그런 거고 남에서는 이제 보수 진보가 서로 그 이 악으로 서로를 보질 말고 음양 구성 모성의 조화 이걸 좀 이루어 나가자. 이게 대표적인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에 이 과감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5.16 자폐증 때문에 이 경제 개혁에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계라고 안 하고 가능성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저널리스트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보도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 안 두 후보로 가면은 여소 야대 탓으로 이 상태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거의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문제 제기를 해두셨으니까 나중에 이 토론에 큰 기대를 걸면서 다음에는 김수진 이화여대 정옥과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김수진입니다. 제게 그 정치 혁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전국이나 정치 상황을 볼 때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의 발제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 정치학자 개인의 소신에 입각한 발제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축사를 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윤여준 전 장관께서 이미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개혁의 목표,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주 좋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순서를 일단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혁신 혹은 개혁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제 소신으로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줄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87년 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민주화 이후의 정치 질서는 일단은 대략 세 분의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했던 시대를 표상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는 저는 민주주의는 그저 외피에 불과했고, 그리고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가 우리 전국을 이끌어갔던 이런 시대였고, 이 기간 동안 우리 대의기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이처럼 왜곡된 대의기제가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사인 정치를 했고, 그리고 소위 공안, 정보, 금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이와 같은 통치를 통해서 통치의 효율성을 도모했습니다. 국회는 이분들의 절대적인 공천권에 의해서 지역주의의 선거 볼모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대리전장으로 국회를 만들어버렸죠. 이 안에서 대리전을 치렀습니다. 민의는 실종되었죠. 그리고 정당은 이들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사당화되어서 지역주의 입각한 봉건적 이합집산, 이런 모습들이 대의기제에 우리 처참했던 소위 87년 체제하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이 87년 체제는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를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위력에 무릎을 꿇게 해서 소위 97년 체제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체제 하에 우리가 복속해 들어가는 결과 역시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부의 양극화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온갖 지금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의 정치적, 정치 경제적 문제의 본질이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 후 약 10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87년 체제 기간 동안 아주 독특했던 이런 현상은 이와 같은 대의기제의 심각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었던 우리 시민들은 제가 보는 눈에서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신생민주국가로서도 대단히 특이하게 시민운동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발전된 시민운동은 2000년 들어서 정치개혁운동을 주력운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국의 정치 시민운동은 2000년부터 정치개혁운동에 매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보통 선진국 시민운동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런 단어를 우리는 쓰게 됩니다. 시민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civic politics. 아주 묘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민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을 주력운동화해 나가는 바람을 타고
첫 번째 운동정치의 산물로 대통령에 당선된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고 시민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분은 정책적으로 97년 IMF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에 정책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책적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치적으로도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시민운동으로서 탄핵 세력들을 응징해주고, 그리고 2004년 총선거를 통해서 절대다수 의석을 주면서 정치개혁에 영어로 얘기하면 맨데이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불행하게도 정치개혁에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2008년에 이와 같은 실패의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것이죠.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그 폐해는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더 후퇴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정치의 놀라운 진화와 폭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난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그 폭발을 우리가 목격했고, 소위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금 불러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지난 12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7년 체제가 왜곡시키고 파탄시킨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잡아달라. 이것이 10년 동안 지체되었다. 이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변화가 좀 필요한데 10년 동안 이것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번 2012년 대선이 그 돌파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그 브레이크스루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선봉장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까 윤여준 그 전 장관의 표현에 의해서 볼 때 제가 바라보는 문제의 성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러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한 점과 관련해서는 안 가셨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최상영 교수님 앉아 계신데 저스티스에 대한 말씀 하셨죠. 저는 최상영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정치는 정의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정의의 실천이어야 됩니다. 저스티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저스티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근대화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조국 근대화에 방해가 되는 온갖 행동은 다 불의가 됩니다. 처벌되어야죠. 필요하면 사형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죠.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죠. 국민들 5.18 광주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서 이들이 건방지게 당명을 민주정의당으로 붙였습니다. 민주정의. 그 정의를 자기들이 재단하겠다는 것이죠. 저스티스는 제가 민주정치를 신봉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만이 국민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서로 협의해서 밝히고 실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박정희가 정의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대단히 성스럽고 고귀한 이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의를 의논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치 질서, 새로운 정치의 목표는 정의의 실천, 그리고 민주정치, 그리고 정치 참여입니다. 이 세 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도 일치한다. 그럼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무엇이냐? 여러 소리 할 것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공간적으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지금 자기 자신의 내용을 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경제 지금 발표하셨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사회적 민주주의로, 그다음 경제 민주주의화를 얘기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로, 그다음에 뭐 양성평등이든 다문화에 대한 존중이든 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로까지 지금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영역을 외연을 확장시키고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 역시 진화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정치, 시민운동의 진화에 발맞춰서 참여민주주의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제가 지향하는 한국 정치의 한 단계 높은 방향은 바로 이처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확장된 민주주의, 보다 더 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함께 잘 유기적으로 결합된 강한 민주주의를 저는 지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확장되고 있는 신생 민주국가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제시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통일 한국의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공동체로서의 민주국가로 확립되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목표를, 시간이 좀 남았나요? 예. 이 목표를 현재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가 여기 좀 적어 둔 것들이 있죠.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제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이냐,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정치 민주성이라든가 통치의 효율성을 어떻게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기 적어 놓았고, 특히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뭐 논쟁의 여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볼 때 이와 같은 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단언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과 이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서 같은 기간의 시기에 나란히 선출하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왜냐? 삼권 분립의 원칙 틀에 어긋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MB 정권에서 보듯이 비슷한 시기에 국회와 대통령을 선출해서 여당이 국회와 대통령을 장악한다고 해서 한국 정치화에 지금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난맥과 파행이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아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의회에 관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데모크라틱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현재 지난 20여 년 동안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한국적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책 법률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참여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그 해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얘기 좀 기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수 뭐 이런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당의 경우 선진국 정당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정당의 당원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추세이고, 그리고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경험적인 근거, 경험적인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그 대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힘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고보조금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 감시 기능입니다. 권력과 다양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참여 기제를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5분 남았다고 주시네요. 이러면 참 난감해집니다. 아까 1분만 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매니징을 양쪽에서 하다가 혼선이 일어나서 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소멸이 됐고, 그 이제 김 교수께서는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그 봉건 통치로 이제 성격 규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름을 어떤 사람은 붙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2013년 체제가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를 컨텐츠 내용으로 하는 이 민주주의의 심화 강화된 민주주의, 이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은 정말 이 세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도 달려있겠지만은 오늘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그런 그 토론자가 나오실지 모르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원 이평양 선생님께서 김기원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혁연구소 이평양입니다. 먼저 그 평화재단의 8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전문 분야가 재벌 개혁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그다음에 중소상공업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큰 그림을 좀 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를 좀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평화재단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겠지만, 법문 스님께서 쓰신 100년, 새로운 100년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통일시대에 따르는 이제 동북아 경제 공동체 주도를 위한 한 3단계 혹은 4단계의 그 글을 써놓으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김기현 선생님의 그 발제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모두가 이제 그 통일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그 책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매우 지금 그 중요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이 발제라든지 혹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그 통일과 관련된 그 법륜 스님의 상당한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국 통일이 밥을 먹여 준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제가 봤는데요. 매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또는 어떠한 그 정치적 행위가, 어떠한 제도의 변화가 결국 내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비로소 아마 그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 법륜 스님의 책을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교수님의 발제문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뤄주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다양하게 또 핵심적으로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이라든지 통일 관련한 예상 경로, 통일 방식에 대한 검토, 한국의 경제의 구조와 관련 나타난 분배, 노동 문제, 진보 보수 세력 간의 간극, 통일 이전에 달성해야 될 여러 것들을 이제 상호 외곽 관계를 했는데요. 전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통일해 감에 있어서는 이 구체적인 어떤 담대하고도 구체적인 또한 세밀한 어떤 시스템이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통일 이후에 통일 과정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후에 있어서 남북 간의 화학적 결합, 주민 간의 화학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사례는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바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지금 사회 구조가 북한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의 지금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갈등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전문 분야에 통일 이후에 보면 전문 분야라고 하면 행정, 경제, 문화 이런 분야에서 거의 90% 혹은 100%가 서독인으로 대체됐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갈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남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남한 내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 갈등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교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시고 계십니다. 경제 체제라고 하면 생산 시스템도 있고 소유도 있을 것이고 분배도 있을 텐데, 다른 생산 시스템이야 어찌됐든 간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유 문제라든지 분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또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소유 시스템이나 분배 문제가 상당히 커다란 과제로 대두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스스로 이제 다른 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 90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두 개가 있는데,
표 1에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10년 기준입니다. 이게 제가 별로 그 미국 CIA에서 하는 그 월드 팩트북 거기에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걸 위해서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국민 경제 규모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했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북한 경제의 이제 분야별 구성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북한의 수출입에 있어서 교역에 있어서 상대 교역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CIA에서 나는 월드 팩트북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이제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하고 남한의 이제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통일과 혹은 개발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고 이러한 성장 자체가 한국 우리 남한의 성장도 역시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북한의 수출의 46.5%가 중국이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이 약 40.8%로 되어 있고 북한이 수입하는 경우는 64.5%가 중국이고 한국이 24.6%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만 처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외한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이제 북한에 있어서도 그게 지금 뭐 사회적 혹은 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른바 중국식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들도 사실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이런 그 경제와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스스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혹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될 게 91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그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 통일의 비용가 이제 2007년도에 그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분이 64%였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비용을 분담을 하자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대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게 통일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 비용 시스템을 좀 봤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통일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편차가 크고 해서 그게 뭐 그 달러로 계산하든 원화로 계산하든 정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인의 우리 남한 사람들의 통일을 위한 어떤 행동, 액션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봤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민간경제연구원에서 이제 한 게 있습니다. 표 4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체적으로 통일 비용이 이 순편익을 넘어서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 그 연구에서는 보니까 목표 소득 금액 목표 소득 어떤 단계와 연도별로 보면 결국은 그 통일에 있어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 연구가 나왔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연구에 있어서도 통일 편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 외에도 통일 편익에 대한 그런 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실증 분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 인식에 대한 혹은 통일 비용 부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통일로의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큰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 9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된다 한들 결국은 우리나라의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그런 모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비로소 통일에 대한 준비도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름에 있어서 매우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좀 빠져 있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제가 참 2년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추구해 왔던 것이 이미 1516, 약 500년 전에 이미 그 얘기 어떤 회사 사회가 그려져 있고 대부분의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와 같은 토마스 모어가 제기한 그 유토피아 사회를 향해서 진전을 해 오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94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를 보면 유토피아가 제시한 토마스 모어가 제시한 것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겠습니다만 6시간의 노동하고 8시간의 수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산 활동에 능력 있는 사람 모두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거대한 자본에 의한 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타파를 해야 되고 물가의 안정도 이루어야 되고 국가 전체 산업의 균등한 발전, 성장 결과의 공평한 배분, 그리고 평생 교육, 차별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을 이미 당시에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우리나라로 환원시켜 보면 지금 현재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에 이미 지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자체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그 논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주진형 JN 컴퍼니 대표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한번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좀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정치학자가 뭘 발표하는 자리에 지금까지 가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통일 이런 쪽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부탁하신 분의 이제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하기가 어려서 이제 참가를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존경하는 김기현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 되어서 제 토론을 운락할 때는 김기현 교수님이 발표한다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경제학자 져놓고 김기현 교수님만큼은 존경을 하는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쳐놓고 제가 지금 오늘 토론 그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제가 지금 토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좀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몇 개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일 얘기를 하셨는데 김기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주로 이제 유 박사님 말씀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은 크게 보면은 자본과 노동이 두 개의 경제가 자본과 노동이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본은 원래 통일 안 되더라도 이동을 하는 거고, 유일하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북한 인구의 말하자면 인적 자본은 굉장히 낮습니다. 기술 수준이 낮고,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고, 왜냐면은 자본 대비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 번째는 노동자 중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는 그 사람의 대우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남한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는 그만큼 비슷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치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 100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노동자 2천만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숙련 노동자들의 삶은 엄청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기는 비용이라는 것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도 있는 것이, 만약에 남한에서 복지에 대한 비용, 소위 말하면 최저 보장 기준이 높아져 있으면 통일했을 경우에 북한 사람한테도 그것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역시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통일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분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한테는 굉장한 그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 같고, 효익, 편익 얘기하는데 편익 보면 상당 부분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방비 절감으로 돼 있는데 통일된다고 저희 나라가 국방비를 안 쓸지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경 교수님 발표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로 그 세 축에 대해서는 그동안 쓰신 글도 받고 같이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축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보는 국가를 선호하고 보수는 시장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보수가 시장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것을 핑계로 사실은 이렇게 빼먹는 거를 사실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는 국가가 굉장히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그 통제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의 질, 시장의 질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좀 애매모호한 얘기라서 과연 그 분석적으로 의미 있는 틀이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진단으로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그 표현을 하신 것 굉장히 탁월한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그렇게 그 불안하고 억울하고 고단하게 되었을까를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로 치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 직업상 항상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 만드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해당되는 것도 그렇고 기업 정책도 그런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도 사실 정치개혁 말할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얼굴도 서로 보십시오. 이게 동양인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동양 사람은 지난 수천 년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100년 전까지 노비가 있던 신분제 사회였고 전제 정치를 하던 사회입니다. 그 시스템은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왔죠. 그렇죠. 중국 체제는 이제 제 코멘트에다 다룬 것처럼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중앙집권제고요. 두 번째가 윤리치국이라고 해서 유교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중간에 이제 그 선비 계급으로 하여금 반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그 황제가 치국을 할 때 있어서 관원을 갖다 뽑아가지고 과거제도로 뽑아서 그걸 대리로 시켰던 그런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중국이 2000년 동안 진시황 이후에 있었던 체제였고, 한국은 고려 때 태조의 넷째 아들이었던 광종이 만든 체제입니다. 광종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과거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조선시대 중앙집권 체제도 이것도 당나라 국제입니다. 이게 무슨 목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 제 주소부터가 시, 군, 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 세 가지 체제를 600년 적어도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갖고 있던 체제고, 이 중에서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윤리치국이 소위 말하면 공맹교에서 겉으로는 이제 입헌민주주의라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87년도에 겨우 대통령 하나 달랑 뽑고 마는 체제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집권제 그대로 있고, 관원대리 체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관원대리 체제 중에서 가장 강한 데가 사법체계죠. 관원을 뽑아서 검사시키고, 관원을 뽑은 사람으로 판사시키고, 퇴직관원이 변호사에서
그러니까 재벌 총수고 뭐 정치인이고 갔다 오면은 좀 있으면 금방 나오는 게 결국은 가장 관원대리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패인데 뭐 우리나라 사법체계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용 교수님 뭐 말씀하실 때 최근에 아주 지금 여야에서 공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법제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뭐 횡령 배임하면은 양형을 갖다 올려가지고서는 집행유예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판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판사가 썩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판사의 권한을 제한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슨 고담준론으로 뭐 민주주의가 이러고 말은 다 하는데 실제 사회는 그리고 거기 있는 각각 개개인은 과거의 무게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박근혜 씨의 40%의 그 단단한 지지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주의 얘기하고 막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 신자 모아놓고 예배 교회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얘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일본 체제, 그 이후에 갖고 온 게 일본 체제잖아요. 일본 체제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게 몇 개가 있죠. 복지 체제가 일본보다도 못합니다. 재벌은 일본은 없앴는데 한국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과학자로 노벨상을 갖다 16명을 낸 나라죠. 한국은 기술이 안 되는데 급하니까 설집이랑 자재 갖고 와서 수출해냈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 GDP에서 수출 수입을 합친 비중이 30%인데 한국은 수출 수입 합친 게 110%입니다. 훨씬 더 열려있죠. 근데 복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는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사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해봤자 그걸 누가 할 건지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러면 나아질까 더 나빠져야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쫓기고 있는데 종합 토론 시간을 조금 침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김수진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안병진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안병진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인 거죠? 5분? 10분.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실 만큼 하세요. 일단 김수진 교수님이 주신 비전, 그 다음에 과제, 이거는 저희 정치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이게 현재 문제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민주적 과정, 이게 말이 쉽죠. 이게 민주화가 상당히 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현재 어떤 한국 사회의 많은 조직들을 보면 민주적 과정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예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는 그 경우가 참 적어요. 어떨 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것도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국 사회가 아직은 진화가 덜 된 상태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 민주적 과정을 형성시키는 이게 이제 민주공화제죠. 이 부분인데 특히 제 관심은 제 관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좋은 그 관점, 그 다음에 오늘의 좋은 토론이 어쩌면 이게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여기에 문제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제가 오래전서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쉽게 진화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걸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안 교수 뭐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면 됐지 뭘 민주공화제라는 게 필요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도의 훈련과 시민교육과 김 교수님의 그 발제에도 나오지만 한국의 지금 정치 리더들, 지사들 그리고 많은 분들 중에 시민교육에 대한 대담한 비전 지금 집행으로 구현하고 있는 리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멀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비틀거릴 겁니다. 저희는 비틀거릴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적을 만드는 나라니까 그 비틀거릴 텐데 이게 민주공화국 시대로 진입은 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 야권의 후보님들이 뭘 착각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훌륭한 정책 아젠다들을 이렇게 제시해 나가면 국민들이 대단한 호응을 보일 거고 열광적으로 결집하겠다라는 착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안 후보 주변에 그리고 문 후보님 주변에 두 후보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 주변에 정말 단단하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두 전문가 분들이 같이 모이면 글쎄요 별로 그렇게 다른 내용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공감과 동행의 정치, 제가 몇 년 전도 화두를 던졌었는데요. 그거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하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게 하려면 지금의 캠페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박원순 후보께서 텔레비전 토론, 정책 과제 이게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이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별로 준비 기간이 짧으셨죠. 그래도 시민분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해 주신 이유가 뭘까? 구체적인 정책을 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이분은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혁신의 과제라는 걸 이 두 후보님들은 그저 본인의 정책 발표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캠페인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실 것.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겨야 그 다음에 무슨 인수위를 꾸리든 국가혁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은. 그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 이게 다 날아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그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진보정당도 한국엔 없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이 얼마 전에 얼리 어답터, 진보정당의 진정한 기능은 얼리 어답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합니다. 현재 한국의 진보정당은 얼리 어답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드렸어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드렸 스티브 잡스가 와서 진보정당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베껴갈까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레디컬한 진보정당인데요. 수명이 끝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 해적당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이 있어야 이 민주당도 견제해주고 할 때 없어요. 지금 불행하게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녹색당이 그 맹활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형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지형입니다. 급진적, 레디컬한 공화주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미래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문 후보는 지금 현재의 캠페인이 과거 노무현 후보의 캠페인보다 어떤 점에서 2.0인가 진화되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죠. 지금 문 후보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후보의 캠페인보다 못해요. 비전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지금 캠페인 방식에 있어서나 그리고
안 후보의 캠페인이 과연 오바마 후보의 캠페인, 2008년 캠페인보다 나은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캠페인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그 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후에 국가혁신을 할 수 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은 상당한 저는 위기라고 보고요.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의 결합을 안 후보가 얘기하고 문 후보가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 정치학자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의제와 시민민주주의의 결합이 나중에 되셔서 멋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 맹아적인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럼 시민분들이 맹아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국정 운영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가슴 설레는 새로운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의 가능성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단히 한계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현재 두 후보는 민주당의 그 정말 고생하시면서 한국 정치를 읽어오신 당원들, 한국 정치가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발을 담그신 훌륭하신 당원들이 계세요. 그리고 훌륭하신 그 바깥에 시민 세력들이 있죠. 시민분들이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개혁적 보수로서 험난한 길을 걸으셨던 훌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성식 전 의원도 괜찮고 홍정욱 전 의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성향의 분들이 있는데 제발 차별화만 얘기하지 말고 이분들을 커다란 틀로 함께 묶으면서 하나하나 리더십들을 발휘해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지금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과정의 리더십 민주적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정의 리더십들을 보여주셨을 때 이후에 국가혁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저희는 발견하고 열광적인 어떤 지지와 결집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민주당 경향의 전략가들이랑 논쟁을 할 때 많은 전략가들이 이번 선거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인가요? 제가 한겨레 칼럼에서 닉슨의 시대가 올 수 있다. 박근혜가 닉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어요. 아닐 거다. 닉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복지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조작적이었지만 선취했어요. 그리고 집권 기간에도 그걸 하려고 했어요. 예방혁명적 차원이었지만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빨갱이를 평화 프로세스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네, 조금 마무리해 주시죠. 박근혜 대표가 그것을 못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형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슨은 굉장한 매니플레이티브합니다. 권력에 대한 편집증적인 한국에도 그렇게 닮아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새누리당에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단한 위기다. 그러니까 국가 혁신이 되려면 지금 현재의 캠페인의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진정한 국가 혁신이 가능하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더 들여서 더 말씀을 듣고 싶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병진 교수께서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이시라는 걸 제가 아까 깜빡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존중 소개받은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5분만 해주세요. 예,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저도 좀 힘드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줄여서 달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줄여서 딱 쳐보니까 법륜스님의 줄여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뺏긴 거 사과드리고, 줄여서라는 게 다음 줄여서 한번 듣는 거 아닙니까?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 써주셔가지고 잘 들었는데, 줄여서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결혼과 정치는 참 비슷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막상 살면은 그 뭐 입에 냄새도 맡아야 되고 방울소도 들어야 되고 말이죠.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도 비슷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참 다른 사람이 모여서는 이제 더불어 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머리 갖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어디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살고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 그 자체가 정치입니다. 만약에 누가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라면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무능한 자르는 게 경제입니다. 돈 안 되는 사람 쳐내야 돼요. 하지만 정치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 전혀 다른 사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또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이렇게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발표자님들 또 우리 박명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좌우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의 순수성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희 학교가 중앙대에서 현충원이 가까워서 한 번씩 가시면 아주 그 국가식 뚜렷한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학생들 데리고 꼭 구경 가면은 막 뭐라 그래요. 꼭 뭐 떼고 그런다고. 이 신성한 현충원에서 엄숙하게 하지 않고 국가식도 더 막 혼을 내고 그러는데 뭐 전 그분들이 좋은 의도로 말씀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좀 정책 교육을 쓰면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행정부나 국회라고 하는 대표기관을 통해서 반영이 잘 되는 게 좋은 정치죠. 정치가 잘 되면 우리 법률선님이 지금 여기 앉으실 필요 없이 앉아서 돌을 닦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쁘시잖아요. 청소년들도 위로해 줘야 되고 토임적 고력 신경 써줘야 되고 왜냐? 정치 잘 못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핵심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만드는 거고 특히 국회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헌법적 제도를 만들더라도 의회처라고 하는 국민 대표기관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아주 효율적이고 또는 국민의 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정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의 환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뽑자. 새 사람, 새 것. 우리 많이 바꿔왔습니다.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초수 노인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40에서 50%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전문적인 일을 40%가 아마추어예요. 아무리 유능한 분들도 딱 들어가면 2년 동안 그냥 공부하다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좀 알겠다 싶으면 그 다음 또 선거운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이 잘립니다. 반을 잘라버려요, 국민들이. 그리고 다시 아마추어 집였습니다. 잘해보라고. 잘 됩니까? 아마추어가. 저 선생한 10년 아직도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일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러면 이 의회가 잘 되려면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해야죠. 하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정당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선생님들,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착적 지식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가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이해가 잘 반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주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까 우리 안 교수가 말씀했지만 정말 민주적인 의식으로 쫙 습속화가 되면 북한 사람도 끌어안는 거죠. 딱 우리 동포인데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신경 많이 쓰입니까? 공부 못하고 사고치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게 정치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통일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동포였으면 좀 힘든 북한 좀 많이 보살펴 주는 거 이게 사람 마음이고 가정의 마음이고 정치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의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의회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냥 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명이 어떻고 300명, 500명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책임져 정치할 수 있는 구조,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이 강해야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자기 개인 이익 욕망이 있어서 쉬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믿어야 제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정당이 강화된다면 또 여러 정당이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강화를 위한 어떤 분들은 정당이 너무 관료화되었다 사당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 정당을 건강하게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지원이 훨씬 강화되어야 됩니다. 정당은 사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식으로 파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당이 제도화가 되어야 정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때 초선들이 쭉 들어가서 국회의원 됐다가 그 사람들이 막 중심마다 그 사람 빠져버리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책임지는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임 정치,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국가 운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보다 건전하게 체계적으로 제도화될 때 의회가 살아나는 거고요. 이 의회가 살아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고 이 대통령과 의회의 균형과 견제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말 국민들은 새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말 왜냐면요 이게 나라 일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아젠다 프로그램 백날 내놔봤자 막상 딱 시행 들어가면 이 엄청난 관료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노회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로 지혜로운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이 지혜로움이 어느 하루에 노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깨끗하거나 생산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는 하얀 손 흘리면서 깨끗하게 자란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칠 수 있는 더러운 손이 필요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아요. 많은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무슨 정치를 경제 원리로 이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금을 좀 더 내시더라도 정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좀 더 믿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애들도 기다리면 자기 찾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바로 두 분 발제자의 이 답변을 3분씩만 듣고 하겠습니다. 3분. 저에 대한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대단히 우호적으로 해주셨는데 제가 추천한 분은 아니고 주최 측이 알아서 한 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평양 박사님이 제기하신 통일후의 체제는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야 자본주의 체제겠죠. 근데 자본주의도 여러 방식,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통일 시기, 통일 방법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진영 대표는 제 후배인데 제가 모르면 제가 물어보는 제 후배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전문가라서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오늘 보니까 금융만 전문이 아니고 중국 무슨 관료제도 이런 것까지 언제 그런 것까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주진영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통일 관련해서 복지라든가 무슨 저숙련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독일 통일할 때 동독 쪽에 경제 장관이었던 여자분이 동서독의 복지 수준을 똑같이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우리 주 대표 아직 이거 처음 보면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틀렸는지도 몰라요. 틀리니까 설득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제 책 발표문 73페이지에 그림 위에다가 제 책을 소개해 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낸 책이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세 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시면은 1부, 2부인데 1부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치 잘 모르면서 경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게
고민이 돼서 특히 노무현 정권 시대를 보면서 해놨으니까 혹시 정치학 하시는 분도 뭐 경제학 하는 사람도 제 책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지만은 전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야단칠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무도 안 읽는 모양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축에서 문제가 아까 그 뭐라고 하면 조 대표가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는 시장을 핑계로 빼먹는다. 사실은 제가 그 때문에 X축, Y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서구의 그 제대로 된, 선진 서구의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고 수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구적인 보수가 많다. 시장을 핑계로 하지만 빼먹는다. 뭐 이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최 측의 지시 메모에 따르면은 장내 정리만 하고 3부 토론으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장내 토론이라는 게 뭐죠? 조인하시는 거죠? 아까 했던 분들. 예. 우리는 이대로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3분입니다. 예. 네, 오늘 토론 잘 들었는데, 그 토론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주 대표님, 그리고 우리 안병진 교수 두 분이 좀 톤이 기본적으로 좀 비관적인 이런 톤을 좀 보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쭉 20여 년 동안 글도 쓰고 또 시민운동도 하고 해온 입장에서 볼 때 제갈량이 한 말이 있죠.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사는 해야죠. 모사가 없이 성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에 앞서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색이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견지에서 지금 안병진 교수가 한 지적은 전 패배주의에 입각한 그런 지적은 전 아니라고 믿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후보들, 우리가 바라는 그 후보들의 캠페인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외로 지금 보면은 두 분 야권 후보들이 소통을 강조하지만 소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홍보를 소통으로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이것을 알리는 그것을 소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여쭤보질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방송도 할 모양이니까 좀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특히 경계해야 될 것은 저는 패배주의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마지막 말씀을 새기면서 이 제2 세션을 마치고요. 바로 종합 토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서세션에 출연하셨던 분들은 다 아마 올라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자리를 좁히. 앉아 있으라고요? 진짜는 문제가 있는 것만 하러 듣지만
요거 아니죠? 아, 네. 응, 앉아. 박수. 아니, 내 자리에 이름이 다 있어. 이름, 그죠? 자기 자리에 앉아. 박 선생님 일로 앉아.